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LA 1일 확진자 수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환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라는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 투수가 될 백신은 빠르면 11일부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확진자 수는 7,854명. 감염자 수치가 지난 1일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시정부까지 나서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2,572명. 이 중 중환자 비율만 23%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병상 한계치에 다다른 캘리포니아주. 전체 병상 가운데 무려 76%가 코로나19 중환자들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4주 이내 수용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남은 희망은 백신 보급이 유일한데 집단 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신속한 보급과 접종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보급은 이르면 11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은 오는 15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병원과 정신과 시설, 응급실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구급대원과 투석 환자들에게 먼저 투여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접종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에게 투여됩니다. 병원과 민간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직업군들이 그 대상입니다. 3차 접종은 치과와 구강클리닉, 연구소와 약국 직원들로 큰 틀에서 보면 모두 의료계 종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자체적인 백신 안전검증은 물론 백신을 냉각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FDA에서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 전국적으로 백신이 유통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접종을 맞기까진 조금 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접종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백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미리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백신들의 개발 방식과 부작용을 비롯한 장단점, 이채은 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이채은 기자. 이제 백신 공급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효과율에 대해서는 누누이 언급을 해왔죠. 하지만 정작 이 백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는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백신 개발의 최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백신들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네. 이제 독성을 죽인 외부 물질을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외부 물질에 대한 일종의 연습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연습 게임이다. 네. 그 후 진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이미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일단 실전에 앞서서 사전에 연습 게임을 통해서 몸 안에 항체를 키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예방을 하게 된다. 이런 원리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백신이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까? 네, 이 세 백신의 플랫폼, 즉 개발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 크게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mRNA,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네. 이제 우선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간단히 RNA 백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역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신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는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면은 네.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돌기를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돌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잔뜩 들어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돌기를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핵심 부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RNA 백신입니다. 네.
이 돌기의 유전자 정보를 가진 RNA 백신을 몸속에 투여하게 되면 인공적으로 몸속에서 돌기가 형성이 되고 이 면역 체계가 이 돌기와 이 일종의 연습 게임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자 화이자와 모더나의 개발 방식이 이렇다면 그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좀 다릅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인체에 비교적 안전한 바이러스인 예를 들어 독감 바이러스에 비활성화된 코로나19 유전자를 삽입해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mRNA라고 얘기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개발 방식은 이제 이전까지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신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부분인 돌기를 이제 인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몸 안에다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이제 반편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제 좀 약한 바이러스를 몸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안정성 또 부작용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RNA 백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로 만들어진 최신식 백신입니다. 네. 따라서 대량 생산이 이뤄진 적도 없고 또 임상시험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곤 하지만 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됐을 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 RNA 백신이 굉장히 변형되기가 쉽습니다. 네. 따라서 모더나와 화이자는 초저온 상태에서 냉동 보관이 돼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임상 시험 결과가 이제 누적돼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또 변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초저온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세 백신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보니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 데이터도 많고 해서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도 있는데요. 네. 바로 효과율입니다.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 효과율이 20에서 30%가량이 떨어집니다. 네. 사실 이 70%의 효과율도 낮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 WHO가 앞서 기대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율이 50%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 70%의 효과율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단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효과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종을 맞을수록 효과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접종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백신이라는 게 한 번만 맞아서 항체가 충분히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도 최소 2차까지는 접종을 맞아줄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 코로나19 백신들의 개발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사람들에게 주입됐을 때 이 항체가 예상 기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없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럴 경우 2, 3개월 안에 다시 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이 백신을 맞을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맞을수록 효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도 감염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만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좀 더 견고합니다. 따라서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대량 보급에는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기술인 만큼 효과에 대해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검증됐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여러모로 백신에 대한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통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채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던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양안 통과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민주당 3억 달러 안에서 1억 달러 이하로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은 부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That is a total game changer. A new president and a vaccine. So there's nothing to these are different. What was then before was not more of this. This has simplicity. It's what we've had in our bills. It's for a shorter period of time, but that's okay now because we have a new president. 앞서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는 실직자 1인당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그리고 1,600억 달러 규모의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양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양안에서 전 국민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A시가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800달러를 지원합니다. LA시 정부는 비영리 단체 Mayors Fund for Los Angeles를 통해 LA 카운티 내 야외 식사 금지령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요식업계 종사자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0달러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썰브로 명명된 지원금 프로그램은 앞서 LA 카운티가 오는 16일까지 3주간의 야외 식사 영업을 금지하면서 또다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식당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은 식당과 푸드트럭과 같은 이동식 식당, 양조장, 와이너리, 음식 메뉴가 있는 술집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LA시 주민으로 지난해 연소득이 58,4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 이후에 재고용이 보장됐더라도 올해 소득이 50% 이상 줄었다면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며 311을 통해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corona-virus.la/serv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시는 신청자가 4,000명 이상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인근 실버라도 캐년 지역에서 발생한 본드 산불로 지금까지 6,400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본드 산불로 7,200여 에이커가 전소됐다고 밝혔으나 오늘 이보다는 줄어든 6,400에이커 전소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진화율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산불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역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거나 전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산불로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내려진 강제 대피령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캐년 지역, 푸틸랜치, 포톨라 힐스의 강제 대피령이 나머지 인근 지역에는 자발적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는데 레이크 포레스트에 발령됐던 자발적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산불 확산 요인이었던 강풍은 어제 오후부터 수그러들면서 소방당국은 앞으로의 산불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1년도 재외동포 사회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요 조사를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은 내년 3월부터 다음해 2월 22일 사이에 재외동포 단체들이 시행하는 교류 증진과 권익 신장 활동,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차세대 역량 강화 사업, 공공 외교 활동 등입니다. 신청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서 2021 재외동포 지원사업 수요조사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력해 공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지원을 받은 단체는 내년 사업 신청 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해 또는 이전 지원금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 보고를 한 단체는 지원금 환수 또는 지원 신청 불가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법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았다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웨스트민스터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3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아파트 시설 개선 비용을 부풀려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 챙겼다며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료 초과 이익분과 이자,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붙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소유했는데 이 기간 동안 트럼프 일가는 시설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20% 정도 인상해 받았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구제하고 있는 뉴욕은 시설 개설 비용에 대해선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5만 달러를 들인 보일러 관련 비용을 6만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중대한 재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1992년 이후 집세를 받은 아파트 1만 4천여 채의 모든 세입자들이 잠재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주와 각 지역 정부가 일제히 강화된 자택 대피령을 발령한 가운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제 봉쇄라며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특히 외식업계,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좀 더 체계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고 그동안은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